대부분의 남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조용한 실패가 있습니다. 어떤 큰 스캔들이나 공개적인 실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말해도 사람들이 더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당신이 방에 들어서도 잠시 멈추지 않고 당신을 더 이상 진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존중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내어준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습관들을 통해 아주 조금씩 말이죠. 억지로 지어 보인 웃음, 불필요한 사과 한마디,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채워 넣었던 모든 순간들. 그 작은 균열들이 당신의 존재감을 불태우고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미묘한 침식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해해달라고 간청하지 마십시오. 존중은 한 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들을 통해 서서히 새어나갈 뿐입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투명인간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다면 더 깊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겁니다.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이는 절제와 명료함, 그리고 내면의 힘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무게를 갖고 당신의 존재가 존중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만들어가는 스토아적 수련의 첫걸음이라 생각하십시오. 첫째,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빨리 가치를 잃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친구에게 앞으로 계획 중인 프로젝트나 시작하고 싶은 사업 혹은 삶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습니다.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의 흥분과 동기부여를 주죠. 마치 이미 그것을 이룬 것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말들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말하진 않더라도 속으로 생각하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결과는 없군.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말에 대한 신뢰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번 당신의 말이 무게를 잃으면 존중을 다시 쌓는 것은 힘겨운 싸움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묵묵히 일하다가 갑자기 결과를 내놓는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기대치를 깨뜨리기 때문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당신은 인정을 구하거나 무엇을 할 것인지 설명하느라 바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에만 집중했죠. 그 놀라움의 요소가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에픽테토스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라. 이는 당신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목표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과장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쌓아 올리고 결과가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말은 한순간 감동을 줄 수 있지만 행동은 평생 당신을 정의합니다. 심리적으로 계획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당신의 뇌가 이미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믿도록 속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사람이다. 행동 없이 계획을 반복해서 공유할 때 당신은 제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발전하고 있다는 착각을 스스로에게 심어줍니다. 그저 발표하는 것만으로 일시적인 자부심을 느끼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조용히 당신에 대한 평가를 낮춥니다. 그들은 당신을 꿈은 크지만 결코 실천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반대의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목표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지만 몇 달 후 보면 모든 곳에 증거가 널려 있는 사람. 건강은 좋아졌고
기술은 날카로워졌으며 프로젝트는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존중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자연스럽게 존중을 불러일으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것이지만 그 자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꾸준히 쌓인 작은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기반을 만듭니다. 이것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명백해질 때까지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의도를 계속해서 알리는 것은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 압박감을 만든다는 점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를 만듭니다. 그 기대는 보이지 않는 마감일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결과를 내지 못하면 당신이 약속한 것과 당신이 만들어낸 것 사이의 격차가 당신의 신뢰도를 불태웁니다. 인간관계에서든 직장에서든 심지어 가벼운 친구 사이에서든 신뢰는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당신을 존중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행동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그 자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공허한 말을 반복하는 것은 무시당하는 습관을 만들고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존중받는 습관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스토아 철학의 더 깊은 가르침도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라. 당신의 약속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어쩌한 당신이 약속을 이행할지 여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도, 길을 바꿀 수도,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발표함으로써 당신은 아직 통달하지 못한 무언가에 당신의 평판을 묶어버리는 셈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펼쳐지게 두고 그것이 현실로 굳어졌을 때만 공유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것은 비밀주의가 아닙니다. 절제입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이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자 당신은 계획에 대한 장광설을 늘어놓는 대신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곧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흥미를 유발합니다.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결과를 공개했을 때 그 효과는 10배 더 큽니다. 매달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야 라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길은 조용히 존중을 쌓고 두 번째 길은 공개적으로 존중을 소모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 진리입니다. 당신은 말로 그림을 그려서 존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림 그 자체가 됨으로써 존중을 얻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목소리보다 더 커질 때까지 꾸준히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존중을 다시 쌓거나 지키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말을 줄이고 더 많이 행동하십시오.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자제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의 의도를 듣는 대신 당신의 발전을 목격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말은 희소해지고 희소한 것은 무게를 갖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가치 있어지고 가치 있는 것은 존중을 낳습니다. 존중은 약속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당신의 계획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에 꾸준함이 깃들 때 옵니다. 과도한 공유로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할 이유를 주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행동이 그들 눈앞의 발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순간들을 창조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행동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뱉는 모든 말은 당신이 가진 존중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소리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그 계좌에 돈을 예금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예금은 복리로 불어나고 존중은 조용히 당신을 갑옷처럼 둘러쌀 때까지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토아의 방식입니다. 침착하고 신중하며 절제되어 있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방식 말입니다. 둘째, 과도하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룹에서 무언가 말했는데 누군가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즉시 잠깐만요,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당신은 해명하고 상황을 무마하고 누구도 잘못된 인상을 받지 않도록 허둥댑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서두를 때 당신은 사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거나 행한 것을 정당화할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침묵의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행동이 스스로를 증명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 미묘한 에너지의 변화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만 명의 의견이라도 그들 중 아무도 그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다. 당신이 과도하게 설명할 때 당신은 중요하지도 않은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본능적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오해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오해했을 때 서둘러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결과가 인식을 바로잡아 줄 것을 알기에 침착하고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런 종류의 절제를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가르쳤습니다. 외부의 인정을 구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당신이 자신의 고결함을 타협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증인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증인이 되라. 과도한 설명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증인을 찾는 행위,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당신을 인정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움직임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말없이 세상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당신들도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칼 융은 자신의 열정이라는 지옥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결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과도한 설명은 종종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볼지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내면의 불안이라는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인식을 통제하려 할수록 당신이 실제로 갖는 통제력은 줄어듭니다. 너무 많이 설명하면 당신은 더 지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들립니다. 윤근 힘이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동을 유발하는 감정을 통달하는 데서 온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명확하게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설명이라는 소모적인 순환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존중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회의에서 누군가 당신의 말을 비꼬며 공격합니다. 당신은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해 드리죠
라고 즉시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잠시 멈추고 평정을 유지하며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반응하지 않았을까? 왜 이해받기 위해 싸우지 않았지? 그 미스터리가 무게를 만듭니다. 세네카는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과도한 설명은 갈망입니다. 이해받고 싶은 갈망, 인정받고 싶은 갈망, 통제하고 싶은 갈망. 당신이 더 이상 갈망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소유한 부유한 사람처럼 보이며 바로 그것이 존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절대로 아무것도 해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관계나 업무에서 설명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분별력입니다. 모든 작은 오해에 당신이 펄쩍 뛴다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쉽게 동요하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훈련시키는 셈입니다. 반대로 언제 설명하고 언제 침묵이 말하게 할지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예측 불가능함은 흥미를 유발합니다. 과도한 설명의 또 다른 문제는 메시지를 희석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간단한 요점을 방어하기 위해 계속해서 말을 덧붙이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주장이 더 강해졌나요? 아니면 그들이 불확실해 보였나요? 종종 우리가 더 많이 설명할수록 듣는 사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말들이 쌓이고 핵심 진실은 길을 잃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는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알면 알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모든 생각을 해부할 필요가 없고 모든 행동에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메시지가 가장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강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해석과 씨름하도록 만듭니다. 그 잠시의 멈춤, 반응의 부재는 그들을 성찰하게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고 그 공간에서 존중이 자라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실천적인 자기 통제,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씨름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기술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보죠. 당신이 직장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이디어를 발표하자 누군가 말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길게 방어하는 대신 당신은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말합니다. 시간이 증명해 줄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짧고 깔끔하며 단호합니다. 당신은 품위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심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결과가 당신이 옳았음을 증명할지 지켜봅니다. 플라톤은 간단명료하게 말했습니다. 현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무언가 말을 해야만 해서 말한다. 과도한 설명은 당신을 후자로 만듭니다. 반면 침묵은 당신을 전자에 위치해 놓습니다. 존중은 완벽하게 이해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든 못하든 일관되고 침착하며 굳건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덜 설명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 더 귀를 기울입니다. 미스터리는 중력을 만듭니다. 당신이 존경했던 리더, 스승 또는 멘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히 설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싶게 만드는 존재감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절제가 그들의 말을 희소하게 만들었고 희소한 말은 무게를 가집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자신을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멈추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순간이 정말 내 말을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내 침묵이 더 강한가? 세네카가 말했듯이 침묵은 삶의 수많은 고통으로부터 배운 교훈이다.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이 과도한 설명을 멈출 때 당신은 당신의 권위를 내어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굳건하고 꾸준하며 흔들리지 않게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명확하게 보도록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명확함을 구걸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설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감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감이 당신의 말보다 더 크게 울릴 때 당신은 사람들이 단지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스토아 학파가 실천했던 조용한 힘이며 당신이 오늘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셋째, 너무 쉽게 웃어주는 것입니다. 존중에 관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로 측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친절하고 잘 동의하며 항상 함께 웃어주면 자연스럽게 호감을 얻고 존중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정을 보여주려는 지나친 열망은 정반대의 효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소한 농담에 웃고 그저 공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미소 지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강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어울리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쁨을 차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반응의 무게가 당신이 얼마나 드물게 그것을 내어주느냐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군가 별로 재미없는 농담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저급한 농담이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을 겨냥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나요? 우리 대부분은 그래 본 경험이 있습니다. 튀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어울려주는 것이 더 쉽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침묵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성보다 당신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의 적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무례한 농담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웃음으로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행동에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기준을 미묘하게 높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통제, 특히 감정 표현의 통제에 엄청난 가치를 두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원칙은 그룹 환경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말, 제스처, 농담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인격을 인식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에 재빨리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킥킥거린다면 당신은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갈망은 존중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무시를 초래할 뿐입니다. 칼 융은 일생일대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심리학적 층위를 더했습니다. 당신이 그저 섞여들기 위해 웃을 때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인은 단기적인 호감을 얻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존중을 대가로 치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이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사회적 윤활유인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지적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조용히 당신에 대한 인식을 조정하여 당신을 리더라기보다 추종자로 대합니다. 이제 쉽게 웃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끔 미소 짓고 정말 재미있을 때 웃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반응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표현들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웃을 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주목합니다. 그들이 미소 지을 때 그것은 얻어낸 것처럼 느껴집니다. 희소성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 아이디어를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의 대부분을 낭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여줄 에너지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에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비된 에너지는 존재감을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당신이 차갑거나 즐거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도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웃음이라면 웃음은 그 의미를 잃습니다. 모든 반응이 자동적이라면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중하게 반응을 선택할 때 당신은 깊이의 아우라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착한 외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미스터리를 투사하고 어떤 사회적 역학관계에서든 미스터리는 강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쉽고 고귀한 길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개선하는 것에는 끊임없는 미소와 웃음을 통해 인정을 구하려는 충동을 통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당신이 모임에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시시한 농담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억지로 동참하는 대신 당신은 그저 중립적인 표정, 기껏해야 정중한 미소를 유지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즉시 당신은 눈에 띕니다.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정을 값싸게 내어주지 않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사람들은 알아차립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반응이 평범함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조용히 전달했기 때문에 당신을 더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기 통제는 강력한 존재감을 구축합니다. 사람들은 당신 주위에서 특히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아 저급한 유머를 사용하기 전에 2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관심과 반응이 같이 있으며 가치 있는 것은 함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스스로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없다. 당신의 표현을 통달하는 것은 사회적 조종으로부터 자유를 구축하는 가장 미묘하지만 영향력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울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통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참여할지를 통제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척도는 그가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 이 경우 당신의 힘은 절제에 있습니다. 덜 웃음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반응에 더 큰 힘을 부여합니다. 선택적으로 미소 지음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존재감에 무게를 더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을 그들이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의도적일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더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값싼 인정을 위해 존중을 거래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격 없는 것들에 웃어주며 당신이 편안한 사람임을 증명하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웃음을 희소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미소를 진심으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노력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서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당신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만큼 스스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서 옵니다. 존중은 결코 주변에 섞여 들어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이 통제되고 신중하며 진실될 때 사람들은 단지 당신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넷째, 이유 없이 사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신경질적인 반사작용처럼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죠. 실수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 미안합니다. 직장에서 간단한 질문을 할 때, 죄송합니다. 이분 늦게 도착했을 때, 또 미안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심지어 배려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묘한 진실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가 당신의 기본값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회적 서열에서 더 낮은 위치로 보도록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사과는 당신의 존재, 발언, 공간 차지에 대해 타인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상대방 아래에 놓는 행위입니다. 존중은 그런 토양에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들 뿐이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지나친 사과를 초점이 어긋난 증상으로 보았을 겁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당신의 행동에 닻을 내리는 대신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 끊임없이 사과할 때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대신 그 가치를 두고 스스로와 논쟁하는 셈이 됩니다. 굳건한 자세를 지닌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명백히 드러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진정한 책임감과 강박적인 사과 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당신의 행동이 진정으로 해를 끼쳤을 때, 명확한 사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균형을 회복시키고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조금 늦었을 때, 질문할 때, 혹은 주도적으로 나설 때 쓰는 군더더기가 되면 그것은 강함이 아닌 불안함의 신호가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발전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바보 같다는 말을 듣는 것에 만족하라. 그의 말뜻은 당신의 초점이 끊임없는 인정이 아닌 성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사과함으로써 당신은 사소한 오해조차 두려워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성장은 언제나 완벽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을 필요로 합니다.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과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 공간에 존재하고 목소리를 내고 주목받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과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스스로를 움츠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라는 말로 생각을 시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신은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깎아내릴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지나친 사과는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마저 바꿉니다. 모든 문장을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자신감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존중은 끊임없이 자세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라 굳건히 서 있는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 하나는 죄송합니다를 감사합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분위기 전체를 바꿉니다. 당신은 자책에서 감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멈추고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존중을 잃는 대신 오히려 얻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좋은 평판을 당신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석으로 여겨라. 모든 불필요한 사과는 그 보석에 흠집을 내는 행위이며 모든 사려 깊은 감사는 그것을 빛나게 닦는 행위입니다. 전문적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열심히 일했지만 상사에게 질문할 것이 생겼습니다. 만약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로 시작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짐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잠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한다면 분위기는 상호 존중의 톤으로 바뀝니다. 하나는 당신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격상시킵니다. 물론 현대 사회는 이런 습관에 빠지기 쉽게 만듭니다. 이메일, 문자, 회의 등 모든 것이 불필요한 사과의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사소했음에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쓰거나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조용히 자신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점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표현들은 자기 비하 없이 상황 인식을 전달합니다. 더 깊은 진실은 존중이 균형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겸손 없는 자부심은 당신을 오만하게 만들고 자신감 없는 사과는 당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언제나 중도를 찾으려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행동과 일치하고 당신의 자세가 내면의 평정심과 일치하는 그 지점을 말이죠. 플라톤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에는 용서가 필요 없는 일에 사과하려는 반사적인 행동을 정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끊임없는 사과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존재, 노력, 진정성을 빚지고 있습니다. 사과가 필요할 때 사과하고 진심을 담아 말하되 푼돈처럼 사과를 남발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과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진실성이 요구되는 순간을 위해 사과를 아껴두세요. 그러면 훨씬 더 큰 무게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공간을 감사와 자신감, 그리고 당신이 서 있는 곳에 설 모든 권리가 있다는 조용한 확신으로 채우십시오. 존중은 방 안에서 가장 상냥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떠벌리지 않고도 할 만큼 굳건하고 비굴하게 굴지 않고도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만큼 강한 데서 옵니다.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살 때 더 이상 불필요한 사과로 자신을 움츠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존재감, 감사, 그리고 위엄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더 귀 기울여 들을 것이고 당신의 말을 존중할 것이며 당신의 존재감이 지닌 무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침묵을 채우려 하는 것. 침묵에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화 중에 잠시 정적이 흐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긴장감을 깨기 위해 무엇이든 말해야 한다는
거의 물리적인 충동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정적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초조한 잡담이나 의미 없는 말로 공간을 채우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미동도 없이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권위를 지닌 사람입니다. 당신이 너무 빨리 말로 무너지면 당신은 자신의 힘을 내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고요히 그 정적 속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은 그 힘을 되찾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외부 사건들은 우리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침묵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외부 사건 중 하나이지만 사실은 그저 하나의 공간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 서두를 때 당신은 불편함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공간을 지킬 때 당신은 당신의 신경이 아닌 당신의 마음이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은 바로 이것, 소음에 의해 구조될 필요가 없는 조용한 평정심입니다. 이제 회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아이디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만약 당신이 즉시 자신을 방어하고 상황을 무마하려 든다면 당신은 불안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3초, 5초를 기다리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침묵의 무게를 느끼고 그 무게 속에서 당신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감지합니다. 통제력을 감지합니다. 에픽테토스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다면 당신의 입을 통제하라. 특히 침묵의 순간에 혀를 통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할지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칼 융은 여기에 또 다른 층위를 더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순서가 있다. 침묵은 처음에는 혼돈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면 침묵은 질서를 드러냅니다. 누가 초조해야 하는지, 누가 조급해야 하는지, 누가 그 긴장을 견디지 못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허둥댈 때 당신의 평온함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깊이를 투영하며 당신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사실 당신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이지만 당신의 절제력이 지혜와 권위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네카 역시 이러한 절제의 개념에 대해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같은 원리가 당신의 말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침묵을 깨기 위해 끊임없이 말한다면 당신의 말은 무게를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을 줄이고 침묵이 일부 역할을 하도록 둔다면 당신이 마침내 선택하는 모든 단어는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침묵은 고요함이 칼날을 날카롭게 하듯 당신의 존재감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물론 침묵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는 빠른 답변, 끊임없는 소통, 즉각적인 반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그들이 당신을 약하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그 방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비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용어의 정의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당신은 대화의 조건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긴급함과 불안함의 규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속도로 움직이며 그 속도는 다른 사람들이 맞춰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침묵을 위협이 아닌 도구로 생각하십시오. 논쟁 중에 침묵은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할 때 침묵은 어떤 방역보다 더 무거운 천둥 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침묵은 상대방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도록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모든 공백을 채우려는 충동에 저항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처리하고 성찰하고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할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고 믿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인내는 처음에는 씁니다.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 열매는 답니다. 당신이 마침내 말을 할 때 당신의 말은 명료함과 힘을 싣고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덜 반응적으로 들리고 더 신중하게 들리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저녁 식사 자리에 있고 누군가 당신을 향해 미묘한 비난을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통의 본능은 웃어넘기거나 자신을 설명하거나 재빨리 받아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그들을 바라보고 시선을 마주치고 침묵이 흐르도록 둔다면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그들이 긴장감을 느낍니다. 식탁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갑자기 존중의 흐름이 바뀝니다. 당신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이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뒀을 뿐입니다. 그 절제력이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는 법을 계속 배워라. 침묵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는 교훈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채우려는 충동에 저항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힘에 대해 조금 더 배우게 됩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말로 인정을 좇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함으로써 당신이 편안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맞추는 대신 당신의 존재감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사소한 무례함에 반응하는 것. 큰 무례함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논쟁, 직접적인 모욕 혹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창피 주려는 시도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품는 존중은 보통 그런 큰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순간들, 조용한 비웃음, 눈알 굴리기, 비꼬는 듯한 곁마디 속에서 슬며시 사라집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당신을 시험하고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만약 당신의 표정이 모든 것을 드러내거나 당신이 재빨리 혹은 방어적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세상에 당신이 아주 작은 압력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모든 사소한 공격에 반응하는 것은 당신 자신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작은 싸움에 일일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증명됩니다. 당신이 깊이 존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모든 말에 발끈하는 사람인가요? 항상 대받아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가요? 도전의 첫 신호에 동요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조용히 동요하지 않고 앉아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당신의 주인이 된다. 그는 오직 당신이 스스로 그에게 방해받는 것을 허락할 때만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다. 당신이 모든 무례함에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통제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굳건히 서 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인으로 남습니다. 칼 융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타인에 대해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 때때로 우리가 그토록 강하게 반응하는 사소한 무례함은 우리 내면의 무언가, 즉 불안감, 상처 혹은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지성을 조롱할 때 당신이 움찔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비밀리에 그것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당신의 외모에 대한 농담에 발끈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불안감이 수년간 당신과 함께 해왔기 때문일 겁니다. 융의 통찰은 문제가 사소한 무례함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뒀는지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 내면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외부 세계에서 당신을 훨씬 덜 반응적으로 만듭니다. 세네카 역시 타인에게 너무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내주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상처에 복수하려 애쓰는 것보다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더 나은가. 복수는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를 목적에서 멀어지게 한다. 현대 생활에서 복수는 항상 결투나 전투의 모습을 띠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방역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치켜뜬 눈썹이나 방어적인 설명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서 시간과 집중력을 빼앗아 갑니다. 사소한 모욕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쓰는 모든 순간은 당신의 목적에서 훔쳐온 순간입니다. 이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한 무리에 있고 누군가 당신을 향해 미묘한 비난을 던집니다. 모두가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며 지켜봅니다. 만약 당신이 초조하게 웃거나 쏘아붙인다면 당신은 그들이 신경을 건드렸다는 증거를 준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만히 한번 쳐다보고 미동도 없이 침묵이 내려앉게 둔다면 당신은 분위기를 바꾼 것입니다. 당신은 사소한 것들로 당신을 낚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논쟁에서 패배했을 때 비방은 패자의 도구가 된다. 대부분의 무례함은 위장된 비방일 뿐이며 실질적인 농어가 없을 때 힘을 얻으려는 약한 시도입니다. 왜 그런 시도에 반응이라는 존엄성을 부여하겠습니까? 압박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독특한 종류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잘 묘사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정복이며 얼굴 표정이 떨리게 두지 않고 방어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며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소리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정복하면 다른 누구도 당신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진정한 학대를 받아들이거나 사람들이 당신을 짓밟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진실성이나 안녕을 위협하는 종류의 진정한 무례함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제스처들은 당신의 평화를 희생할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흐르는 강물 속 바위라고 상상해 보세요. 물은 모든 각도에서 부딪히고 튀고 끌어당깁니다. 약한 돌들은 휩쓸려 갑니다. 하지만 굳건히 서 있는 바위는 강이 그 주위를 휘돌아 가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소한 무례함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존재감은 그렇게 느껴져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뿌리 내리고 굳건하게 말이죠.
사람들은 결국 움직일 수 없는 것을 흔들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세네카의 말이 여기서 울려 퍼집니다. 보석은 마찰 없이는 닦일 수 없고 사람은 시련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그 사소한 무례함들은 짜증나기는 하지만 시련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닦아냅니다. 당신의 평정심이 진짜인지 아니면 보여주기식인지 시험합니다. 당신이 평온을 유지할 때마다 당신은 더 날카로워지고 흔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흔들리지 않게 될수록 존중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해 흐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누나를 굴리거나 비웃거나 스쳐 지나가는 말로 당신의 속을 긁으려 할 때 잠시 멈추세요. 얼굴 표정이 떨리게 두지 마세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서두르지 마세요. 굳건히 서 있으세요. 당신이 사소한 무례함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흔들려고 할 때 평온을 유지하는 존재감보다 더 큰 존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7째, 무시당한 후에 말을 반복하는 것. 한 무리 속에서 목소리를 냈는데 침묵에 부딪히는 것만큼 불편한 감정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말하고 혹은 관점을 제시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질문하지도 심지어 반대하지도 않는 그저 침묵뿐입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그들은 내 말이 명확하지 않았나 혹은 그들이 못 들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행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말이 전달되기를 바라며 더 큰 소리로 혹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반복은 당신의 말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얻으려고 좇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자신감은 결코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분노에 대한 최선의 답은 침묵이다 라고 썼습니다. 무관심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침묵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응입니다. 당신이 그 순간을 미동도 없이 견뎌낼 때 당신은 당신의 말이 인정받든 그렇지 않든 무게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말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이 스스로 설 수 없다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가만히 있음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을 2번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말로 공기를 채우기 위해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야 할 말을 하고 멈춥니다. 그 정적은 압박감을 만들고 압박감은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다면 글을 써라. 같은 방식으로 당신이 말할 때 존중받고 싶다면 한 번 말하고 당신의 말이 서 있게 두십시오. 더 많은 말을 덧붙이는 것은 당신의 주장을 강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희석시킬 뿐입니다. 당신의 행동과 존재감에 무게가 실린다면 당신의 말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듣도록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말에는 항상 실체가 뒷받침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무시당할까 두려워 말을 반복할 때 당신은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말을 지탱할 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존중이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세네카는 이런 순간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조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당신의 말이 무시당했을 때 마음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 나를 간과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야 해. 하지만 종종 그 침묵은 당신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다른데 정신이 팔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적절한 순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그들의 침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서 옵니다. 말을 반복함으로써 당신은 실제하지도 않았던 두려움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회의에서 무언가 말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반복하는 대신 당신은 평정을 유지합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도록 둡니다. 갑자기 다른 누군가가 당신이 한 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당신은 인정을 줬음으로써 당신의 존재감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말을 반복하지 않고 머물게 두는 것에는 전략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약 첫 번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희소성이 당신의 목소리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귀중한 물건을 건네줄 때 당신이 그것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다시 던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놓친 것의 무게를 느끼게 둡니다. 당신의 말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한번 말하세요. 만약 무시당한다면 침묵이 그 결과가 되게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의 말을 값싸게 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마찰입니다. 따끔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을 날카롭게 만드는 시련입니다. 당신이 말을 반복하려는 충동에 저항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과 말의 질에 의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덟째, 인정을 받기 위해 시선을 구하는 것.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빠지는 미묘한 습관이 있습니다. 당신이 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디어를 설명하거나 당신의 생각을 나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에 굳건히 서 있는 대신 당신의 시선이 헤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살핍니다. 인정의 표시, 미소, 고갯짓, 동의의 신호를 찾아서 말이죠. 겉보기에는 소통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이면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괜찮은 일이라고 당신이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걸 확인시켜 주세요. 사람들이 그 불안함을 감지하는 순간 당신이 얻고자 했던 존중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자기 충족의 실패라고 부를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항상 이 점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더 신경 쓴다. 당신이 인정을 받기 위해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 자신의 판단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존중은 인정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의 신념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생겨납니다. 당신이 존경해 온 사람들, 리더, 스승, 멘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끊임없이 주위의 반응을 살폈습니까? 아니면 누가 고개를 끄덕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말이 가치 있다는 듯 차분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까?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당신은 자신이 괜찮다는 단서를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스스로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 속에서 위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면 당신의 시선은 더 이상 불안하게 헤매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시선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둡니다. 듣는 이들이 박수를 치든 침묵하든 심지어 반대하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당신의 말이 안도감을 갈망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에서 흘러나올 때 당신은 추종자에서 리더로 변화합니다. 존중은 초조하게 얼굴을 살피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약간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 저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이리저리 던지는 대신 한 사람에게 혹은 방 한가운데에 어느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반응을 좇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공간의 에너지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침착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당신에게 몸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인정을 필사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을 뿐이며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않든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평정심이 당신의 존재를 더 무겁고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안도감을 얻기 위해 시선을 맞추려 한다면 그것은 아직 자신의 힘을 알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나침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로 자신을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이해의 뿌리를 내리면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좇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사람들이 시선을 마주치고 싶어 하는 대상이 됩니다. 당신의 시선을 마주하는 것이 인정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인정을 받는 경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말을 남겼습니다. 존엄함은 명예를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음에 있다. 당신의 존엄함은 당신이 말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의 무게, 흔들림 없는 태도, 그리고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천적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다음에 인정을 구하며 주위를 살피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 즉시 멈추십시오. 스스로에게 닻을 내리십시오. 숨을 고르세요. 속도를 늦추고 당신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모든 표정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대신 어디를 볼 것인지 의도적으로 선택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차분히 집중할 수도 있고 잠시 멈추고 다른 곳을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궁핍함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변화는 사람들이 당신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인정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갈망하는 인정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주목을 끌기 위해, 당신의 시선을 얻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역전입니다. 당신이 눈으로 구걸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말 한마디 없이 힘을 얻게 됩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감, 절제, 그리고 자제력을 통해 조용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추고 원칙에 따라 살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거워지고 당신의 말은 희소해지며 당신의 존재감은 뚜렷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단련하는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이곳 스토익 저널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